행복한 가정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이 문장처럼 우리를 비롯한 세계는 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야기,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만 불행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뭐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참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은 사실 네. 우리는 빠르게 이 계엄 상황을 지금 정리를 하고 어쨌든 그렇죠. 지금 이제 탄핵 절차를 밟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축에 좀 속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왜 평화는 계속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중동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시리아. 지금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소위 말해서 시리아 반군이 이제 정권을 장악을 했죠. 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반군의 배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 그렇죠. 골란고원을 지금 거점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이. 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참 이스라엘은 바쁘네요. 여기저기 분쟁도 많고 헤즈볼라하고도 싸우고 시리아 골란고원도 있고 가자 지구에서는 저러고 있고. 근데 골란고원이 뭐예요, 여기가? 자, 골란고원이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딱 그 국경지대 중간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예. 자, 여기가 원래 시리아 영토였어요.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시리아 영토였는데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기를 무력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80%의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여기다가 이제 유대인 정착촌 지어가지고 유대인 뭐 한 2-3만 명 정도 이주시켜가지고 거의 여기를 이스라엘 영토처럼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제법상 이거는 시리아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유엔에서 이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기서 빨리 물러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뭐 늘 그렇듯 들은 척도 안 하고 있고요. 예. 자, 이번에 사실 그 시리아 반군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결국은 이란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제 혼란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헤즈볼라로 향하는 길목이었어요. 이란에서 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헤즈볼라까지.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리아를 지키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저항의 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란에서 헤즈볼라까지 그 길 자체 길목을 아예 끊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리아를 예. 제대로 이제 박살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골란고원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시리아 쪽에서는 그럼 그 땅을 빼앗기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1973년에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손을 잡고 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예. 우리 각자 이스라엘로부터 빼앗긴 시나이 반도,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는 골란고원, 우리 이거 다시 되찾자 이러고 했는데 여기서 시리아가 집니다. 지고 그 다음 해인 1974년에 자 그러면은 양쪽이 일단 협정을 하자. 중간에 완충지대에 유엔 휴전 감시군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하고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협정을 맺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시리아가 너무 반군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보 위협이 커졌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시리아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골란고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리아를 공격을 하면서 그 완충지대까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영토를 계속해서 점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북한과 남한, 대한민국이 DMZ 비무장지대를 그렇죠. 설정해 놨는데 이거를 지금 한쪽에서 뭐 북한이 됐든 남한이 쭉 됐든 밀고 들어오는 점점 확장을 하니까 이거는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될 수밖에 없고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리아 반군 측에서 이제 반군을 크게 이끌고 있는 HTS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오랜 전쟁과 갈등으로 이는 너무 지쳤다. 지금은 시리아 재건
안전이 우선이지 우리는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킬 생각 자체가 없다. 예.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안 싸울 테니까 지금 그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혼자서 무슨 얘기야. 시리아가 그 1974년 협정 안 지키려고 하자.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골란고원을 벗어나서 그 인근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리아 전역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 시리아 전역을 왜 공격하느냐? 이 안에 있던 시리아의 그 군사적 인프라 있잖아요. 예. 뭐 사실은 시리아 정부군의 인프라라고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은 무기 창고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생산 시설이기도 하죠. 그 군사 시설을 다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예. 목표로 지금 거의 70% 정도를 파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사실상 그냥 뭐 전쟁 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이 폭격 계속 중이다. 폭격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리아의 요구는 어쨌든 골란고원에서 손을 떼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원래 그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난대로 거기 불법 점령하던 곳이니까 나가라는 건데 예.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은 절대 빼앗길 수 없어져. 예. 아니 거기서 지금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인근까지 다 차지할 거야라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시리아가 원래 요구한 대로 우리 영토 내놔라는 말을 들을까요? 들을 리가 없죠. 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거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식수원이라면서요. 식수원이죠.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 지금 굉장히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 부족 문제가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여기 골란고원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스라엘이 의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자원 비율 자체가 40%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를 그냥 원래대로 돌려주게 되면은 본인들은 진짜 물 부족에 시달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워낙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잘하는 짓이 불법으로 땅 빼앗아서 들어가서 뭘 하냐면 정착촌을 만들잖아요. 예.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주시켜버려요. 예.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이 먼저 군대가 탱크로 밀고 들어가면 원래 살고 있던 시리아인들이 도망을 가죠. 예. 사람이 없네? 정착촌을 막 지어요. 장벽을 엄청 높게 지어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거기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타냐후는 이번 시리아 독재 정권의 붕괴를 틈타서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정착촌 인구를 더 늘린다는 그렇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15일 날 이걸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14일 날 트럼프 당선자하고 네타냐후가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 어제 통화했거든. 걔랑 다 얘기된 거야.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정착촌을 2배로 늘려가지고 인구수를 2배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원래 골란고원에 살던 시리아인들은 이미 1967년에 이스라엘군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을 갔고요. 거기서 도망가지 않은 드루즈파 이제 또 소수 종파의 사람들이 있어요. 2만 예. 4천여 명. 이들은 원래 여기서 살고 있어요. 뭐 시리아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시리아 정부도 싫고 이스라엘 정부도 싫고 우리만 안 건드리면 돼. 요 입장이었거든요. 예. 이 사람들 살고 있는 곳에 그리고 그 옆에다가 유대인 정착촌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 정착촌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트럼프를 믿고 하는 거죠. 트럼프를 믿는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의중이 좀 궁금한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전쟁은 없다. 네. 이런 거를 매번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도 중재를 하거나 뭐 네타냐후를 좀 뭐 말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타냐후한테 힘을 실어주겠죠. 아, 힘을 더 실어준다고요? 네, 지금 네타냐후가 사실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거는 사실 트럼프가 뒤에 있기 때문인데 2019년에 트럼프 1기 때 사실 트럼프는 정말 친 이스라엘 정책을 아주 대놓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민주당 정부가 국제사회 눈치 보느라고 못했던 것도 트럼프는 예. 눈치 안 보잖아요. 예. 다 해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굉장히 그 새 종교에 있어서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 이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셋이서 어우러져서 잘 그냥 싸우지만 말고 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야라고 인정을 하면서 테라비브에 있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미국을 따라서 몇 개 나라도 그 대사관을 옮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 또 이스라엘 강경파가 원하는 걸 다 해줬던 사람이에요. 자, 지금도 사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휴전 협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성사가 눈앞에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예. 트럼프가 들어오면 더 무지막지하게 할 게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 하마스 입장에서는 차라리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바이든 있을 때 그냥 마무리를 짓자 쪽으로 지금 약간 선회를 한 것 같고요. 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좋겠지만 트럼프가 딱 그 얘기했죠. 내가 취임하기 전에 전쟁 끝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에 부응을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쵸. 상황에서 그러면 시리아는 어쨌든 그러면은 뭐 이제 반군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기존의 호칭이 이제 반군이었으니까 반군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정부군을 다 쫓아내면은 여기는 지금 정권이 어떤 식으로 지금 수립이 되는 건가요? 이 그 반군 지도자가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유엔 시리아 특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리아라는 게 사실 뭐 단일 민족으로 돼 있거나 뭐 단일 종교로 돼 있는 나라면은 반군이 들어왔어. 그러면 반군이 쫙 우리 통합하자라고 어떻게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반군조차도 일부를 대변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 기존의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세력들이 과연 호응을 할 것이냐. 게다가 이 반군이 북서부 지역 일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스릴 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예. 반대파를 굉장히 많이 억압을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미 봤는데 이들이 아직 역량도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가 시리아 전체를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과연 이렇게 지역만 나뉘어져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이냐. 그거 쉽지 않을 거다. 결국은 이들이 또 기댈 수 있는 게 각자의 등 뒤에 있는 외국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구한말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없고 러시아 없고 일본 없고 그래가지고 각자 이렇게 세력 그렇죠. 다툼했던. 예. 결국은 반군 자체적으로 이번에 승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결국 미국하고 이스라엘 돈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다 할 거야라고 했을 때 과연 다른 나라를 등에 업은 세력들이 그걸 인정을 해줄 것이냐. 2011년 아랍의 봄 이후에 다른 중동 국가들, 아랍 국가들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있던 뭐 독재 정권들이 무너졌지만 중요한 건 다시 독재 정권으로 회귀한 나라도 있고요. 예. 또는 아직까지도 세력 간의 다툼으로 내전을 벌이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설사 민주정부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반군들이 준동을 한단 말이죠. 시리아도 그렇게 갈갈이 찢겨가지고 각각의 세력들에 기댄 또 다른 세력들의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정확하게 이번에 반군을 지원하기도 했고 그 상황을 아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지금 골란구원을 더 차지하고 확장하려는 이런 그렇죠. 움직임이 있고 트럼프가 또 거기를 묵인하거나 지원해주고 있고 참 언제 평화가 올지 참 걱정이네요. 그 아까 전에 제가 갈릴리라고 했던 거는 네.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갈릴레아라고 하고 뭐 이렇게 공식 표기가 그렇는데 여기 예수님이 네. 여기에서 아마 무리를 걸었던 기적을 행했던 그곳이 아마 갈릴레아 호수로 알고 있는데 네. 언제 이런 기적이 좀 오지 평화를 정착시키는 기적이 언제는 올까 이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이제 국경을 넘어서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랑스는 1962년 이후로 62년 만에 행정부 붕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네. 우리는 45년 만에 계엄이 나왔고 이게 어느 게 더 중대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행정부 붕괴라니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 프랑스에서는. 자, 다시 기억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프랑스 내에 극우 정당이 1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뜨거를 했겠죠. 예. 깜짝 놀랍니다. 이러다가 지금 프랑스 내부에서도 극우 정당이 세를 엄청 불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을 해요. 내가 다시 신임 받겠다. 그때 그 문희정 네. 평론가님이 엄청 비판하셨어요. 네. 뭐 엄청 욕했습니다. 왜 이런 멍청한 선택을 하냐고. 예. 자, 그래서 7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이 2당으로 됐어요. 예. 그리고 1당이 전진당 전진당이 2당이 됐고 네. 예. 자, 1당이 그것도 심지어 전진당만 된 게 아니고요. 범여권이요. 범여권 연합이 163석밖에 못 얻었어요. 예. 그리고 1당이 누가 됐냐면은 사회당 좌파 연합이 됐죠. 연합. 예, 신민중 전선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극우 정당이 3당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통상적으로 원내 1당의 출신을 총리로 앉혀야 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2달 동안 고민하다가 누구를 앉혔냐면은 우파 정당 출신. 그러니까 심지어 힘도 없는 뭐 이쪽 저쪽 다 싫어. 니들 어쨌든 나랑 좀 뜻이 맞는 사람 앉힐 거야. 이러면서 미셸 바르니에라는 사람을 앉혔어요. 예. 앉힐 때부터 야 두고 봐라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왜? 극우 정당은 극우 정당대로 좌파 연합은 좌파 연합대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프랑스가 국가 재정 적자가 심각하니까 예. 공공 지출을 많이 삭감한 그 사회 법안을 좀 사회 재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예. 의회에서 다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의회 표결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꼼수를 쓴 거예요. 이 총리가.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러면서 좌파 연합에서 불신임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4일 날 이분이 불신임 되면서 축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행정부 붕괴가 일어난 건데요. 지금 다시 13일 날 그러니까 행정부 붕괴라는 게 총리가 네. 불신임 그래가지고 돼가지고 그 내각 전체가 다 물러나는 거죠. 전체가요. 네. 물러나 버리는 거. 힘을 못 쓰는 거죠 전혀. 예, 보통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이런 행정부 붕괴가 나오지 않는 거는 네. 다수당에서 그렇죠. 다수 의석을 가진 사람에서 총리가 나오니까 굳이 그렇죠. 우리 정부를 우리가 세운 총리를 우리가 무너뜨릴 이유가 없는 없었는데 거죠. 예. 이번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우파에서 총리를 데려오니까 이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한국 상황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의회나 다수 일당을 존중하지 않고 대화와 그렇죠. 협상을 하지 않고 마이웨이로 가고 게다가 예산안 문제로 또 그렇죠. 한쪽에서는 지금 내란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행정부 붕괴가 일어나고 그래도 프랑스에서는 예. 계엄 선포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군을 동원한 계엄 선포를 한다는 건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예, 아니 그렇죠. 예. 네, 그거는 프랑스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니까. 제가 뭐 네. 동일하게 같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 굉장히 비슷한 정치적 맥락들이 그렇죠. 있다. 그 그거를 정도로 조금, 예. 전국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예. 답답할 겁니다. 일단 범 여건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 극단에 있는 정당들이 자기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는데 이분 고집 정말 센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총리로 누가 더 센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마크롱 대통령하고. 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아니 심지어 이 사람이 새롭게 또 총리를 세웠는데요. 예. 본인이 재임 2017년에 처음에 이제 임기 시작할 때 그때 법무장관을 했던 예. 또 법여권 사람을 세운 거예요 총리로. 아니 그 좌파 연합에서 좀 추천받아서 하면 안 돼요? 제 말이요. 제 말이요. 일당이잖아 일당. 근데 일당을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의회를 인정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의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라서 대통령이 총리 임명하려면 임명해버리면 돼요. 예. 중요한 건 불신임 권한은 총리에 대한 불신임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마크롱이 의회한테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된 게 마크롱은 자기 뜻에 반하는 정당들하고는 대화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누군가하고 굉장히 닮았네요. 비슷하죠. 그러면서 그렇군요. 계속 자기랑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얘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당들에서는 우리 또 불신임 할 거야. 끊임없이 탄핵하는 거하고 또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무디스가 프랑스 국가 등급 한 단계 낮췄는데 낮췄어요. 한국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안정적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아직은 안 낮춰졌어요. 네, 예. 왜 안 낮춘지 아십니까? 탄핵이 돼서요? 아니요. 국회에서 빨리 해제를 하고 계엄령을 해제하고 예. 국민들이 빨리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였잖아요. 신용평가사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큰 점수를 줬습니다. 그렇군요. 예.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쨌든 네. 현명한 국민이 나라를 구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오늘 코너 마치겠습니다. 문인정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